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오늘 비트코인 백서 서론 마지막 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전 영상에서 암호학적 증명 기반의 전자지불 시스템으로 인한 신뢰할 수 있는 제3자 필요 없이도 두 사람 간에 직접 거래를 해주는 게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어쨌든 이 암호학 기반으로 제3자의 중재 없이 P2P 거래가 되게 되면 비단 금융거래뿐만 아니라 많은 산업 전반에 이 시스템 자체가 쓸 수 있다. 그리고 이거를 어떤 에스크로적으로 위배를 한다거나 거역을 하고 만약에 해킹을 시도한다면 이 수많은 연산 작업을 되돌릴 수 없는 어떤 이 수많은 연산 작업을 이기려면 더 기회비용이 더 많이 든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스템 자체를 붕괴하기란 굉장히 힘들다. 실질적으로 지금까지도 비트코인이 한 번도 어떤 레코드, 기록이 됐던, 거래 기록이 됐던 거에 대한 해킹은 한 번도 없이 지금 거의 13년 가까이 흘렀으니까 어쨌든 지금은 많이 검증이 된 부분이죠. 자, 암호학적 기반으로 취소가 계산상 거의 불가능한 거래는 이렇게 정상적인 거래 안에서 취소가 불가능한 거래는 판매자를 사기로부터 보호해주고 구매자를 보호해줄 수 있는 통상적인 에스크로 메커니즘이 쉽게 구현될 수 있다. 이 시스템 안에서는 판매자가 됐든 구매자가 됐든 이 둘을 모두 다 보호해줄 수 있는 자체 메커니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굳이 제3자의 어떤 중재 없이도. 어쨌든 근데 구매자를 보호해 줄 수 있는 통상적인 에스크로 메커니즘은 구매자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에스크로를 건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비트코인이 제3자 중재 없이 직접 거래를 가능하게 해주게끔 하려고 암호학을 접목을 시켰는데, 구매자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방법 또한 다이렉트로 판매자에게 돈을 바로 보내는 게 아니라 어떤 통상적으로 그 금액에 대한 거를 에스크로를 먼저 건 다음에 구매자가 완벽히 오케이를 했을 때 이게 판매자에게 돈이 지불이 된다는 이런 형태거든요. 어쨌든 금융기관은 아니더라도 에스크로 뭔가 중재하는 제3자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매자를 에스크로 메커니즘을 통해서 보호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제3자 없이 가능한 거는 보내는 거는 가능해요. 그냥 A라는 사람이 B에게 보내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이게 중재자 없이 보내는 건 가능한데, 이게 이제 어떤 거래잖아요. 트랜잭션이잖아요. 이때 물건을 받기 위한 거래 같은 경우는 내가 완벽히 물건을 받았을 때 이게 보내긴 보냈는데 내가 받은 물건이 안 오거나 이게 퍼드일 때, 사기일 때는 그 가운데서 에스크로처럼 구매자를 보호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보내는 건 중재자 없이 가능한데, 어쨌든 돈이 완벽하게 넘어가기 위해서는 약간의 제3자가 여기서도 필요한데, 이 모든 메커니즘을 어떤 수수료 부분이나 어떤 비용이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검증을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네트워크 안에서 그게 해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서론 부분의 마지막 단락인데, 마지막으로 암호학도 중요하지만 이 논문에서 우리는 거래의 시간적 순서에 대한 계산적 증명을 생성하는 P2P 분산 타임스탬프 서버를 이용하여 이중지불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안하려고 한다. 암호학 그 이상의 어떤 이제 중요한 것도 시간, 타임스탬프를 찍어서 어떤 이중지불에 대한 문제점을 또 같이 해결을 하려고 한다고 써놨고, 블록 하나마다 타임스탬프가 찍혀 있어요. 그러니까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 블록이 생성이 됐다는 게 분명히
그 블록 안에 생성이 되어 있고, 아시겠지만 전체 블록에 대한 블록 안에 있는 모든 내용에 대한 해시 함수가 암호화로 돼서 다음 블록에 그 암호 자체도 같이 그 해시 값이 들어가져 있고, 한마디로 그러니까 블록 안에 있는 모든 데이터는 이 해시 함수로 정렬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간 또한, 거래 내역 또한, 그리고 비트코인이 거래됐던 내용 또한, 그리고 비트코인 몇 개의 비트코인이 누구한테 갔다는 이 거래 내역 또한, 이 모든 것들을 해시 함수로 요약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 요약된 부분에 그 데이터 안에 있는 모든 요약본이 다시 그 다음 블록에 그 요약본이 해시 함수로 입력이 된다는 겁니다. 암호도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지만 이 암호학이 발전되지 않았으면 절대 탄생하지 못하지 않았나, 이런 아이템들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서론의 마지막 문구가 이 시스템은 정직한 노드들이 협력하는 공격자 노드 그룹보다 더 많은 CPU 전력을 집합적으로 제어하는 한 시스템은 안전합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정직한 노드, 순수한 노드, 착한 노드. 이게 그냥 단순한 논리로 생각을 하시다 보면 그냥 내가 아는 지인들끼리 모임을 했어요. 모임을 했는데 7명이었다고 쳐요. 그 모임의 숫자가. 근데 다들 회비를 냈어요. 얼마씩 회비를 걷었는데 이 한 명이 안 냈지만 냈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제 총무는 돈을 다 걷었겠죠. 근데 분명히 제가 안 낸 줄 아는데 이 총무에게 나는 냈다고 이거를 데이터를 좀 바꿔달라. 그래서 총무를 구슬리게 됩니다. 냈다고 입력을 해달라고. 근데 비트코인은 분산 원장이잖아요. 이 모임도 총무가 있지만 이 모든 데이터를 7명이 동시에 갖고 있다는 거죠. 누가 냈고 내지 않았나에 대한 데이터를. 자, 그러면 7명 중에 과반수가 넘으면 되겠죠. 4명이 냈다고 인정을 해주면 나는 낸 거잖아요. 안 냈지만, 실질적으로는 안 냈지만. 이게 이제 그 정직한 노드들의 컴퓨터 파워의 합입니다. 이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많은 노드들이 이 블록이 참인가 거짓인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49%의 어택에 대항하는 51%의 정직한 노드들의 합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블록이 완벽하게 참 블록이라는 걸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직한 노드들의 컴퓨터 파워의 합이, 근데 이 정직한 노드들이 갖고 있는 컴퓨터 파워가 이 공격을 하려는 49%의 공격을 하려는 노드들의 컴퓨터 CPU보다 더 낮은 전력을 갖고 있다면 이게 안 되겠죠. 합의 메커니즘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겠죠. 이게 가장 그 단순한 원리입니다. 원리. 정직한 노드들의 컴퓨터 파워 합이 그 어떤 공격자 그룹 노드들의 것보다 크다면 안전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거를, 이 노드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어떤 거래 내역을 옮기려고 했던 시도 자체도 없었고, 그거를 시도한다면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게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도 안전하게 계속적으로 블록은 생성이 되고 정상적인 블록들이 일렬로 깨끗하게 이렇게 정렬이 되는 거 보면 어쨌든 비트코인 캐시나 비트코인 골드가 분리돼서 나오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이 에스크로가 너무나 안전하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비트코인 초록이나 서론까지 계속 영상을 업로드를 했고, 제 나름대로 좀 알아들으시기 편하시게 좀 해설을 한다고 했는데 어떠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서론 부분까지는 여기까지 끝마치도록 하고요.
기회가 된다면 거래라든가 암호화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한번 업로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TV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힘나게 합니다.